안녕하세요 여러분, 셀프빙 TV입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은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 빅북 회복의 경험담 중에 막걸리 도둑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막걸리 도둑을 읽으면서도 자주 많이 봤는데요. 꼭 이게 꼭 내 이야기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참 이상한 게 여튼 이 자조라고 하는 것은 같은 경험을 해본 사람들끼리 바로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또 이런 걸 이렇게 들으시면서 혹시 이제 그냥 마음이 좀 편해지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읽어드리겠습니다. 막걸리 도둑. 눈을 뜬다. 아직 어둠이 가득하다. 몇 시나 되었을까? 살며시 일어나 불을 켠다. 벽시계는 4시를 넘기고 있다. 갈증이 엄습해온다. 머리맡에 있는 대접에 물을 비운다. 그러나 그것으로 나의 갈증은 가시지 않는다. 그 무엇을 더 원하는 것일까? 이런 현상은 오래전부터 생긴 증상이다. 이 시간에 문을 연 가게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몇 집 찾아다니다 보면 일찍 문을 연 집이 있을지도 모른다. 살며시 주위를 살핀다. 아이들은 정신없이 자고 있다. 마누라는 모로 누워 지친 듯이 쓰러져 자고 있는 듯하다. 잠시 불쌍한 생각이 들며 그녀에 대한 연민이 가슴을 저민다. 그러나 조심조심 옷을 꿰어 입는다. 안방문과 현관문을 여닫는데 무척 힘이 든다. 옆방의 어머니도 기척이 없다. 나는 아주 조용하게 집을 나선다. 대문을 나선 후에야 누군가 뒤에서 발목과 목덜미를 잡을 것 같은 기분에서 해방된다. 그제야 마음이 편안해진다. 유명의 시간이다. 눈이 내려 그런지 시야가 조금은 트이는 듯하다. 너무 춥다. 방한복을 다그쳐야 민다. 눈이 내린 주인은 으르시니언스럽다. 골목길에는 인적이 없다. 큰 길에도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다. 낯익은 술집이 있고 슈퍼가 보인다. 그러나 두 집 다 굳게 문이 닫혀 있다. 손님을 맞이할 눈치를 보이는 흔적은 없다. 절망감이 나를 안타깝게 한다. 어디에 가서 술을 구할 것인가? 추위에 벌벌 떨면서도 한 잔의 술이 간절히 갈구되는 슬픔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어딘가에서 경운기 소리가 들려온다. 소리는 가까워지고 언뜻 보니 그 경운기는 막걸리를 나르는 배달차가 아닌가. 나는 골목길에 몸을 숨기고 경운기의 움직임을 주시한다. 경운기는 다가오며 소리를 죽이고는 드디어 골목 입구 슈퍼 앞에 멈춘다. 배달꾼이 내려 경운기 뒤로 간다. 실려있는 짐짝에서 한 상자를 내린다. 그리고 그것을 슈퍼 앞에 보기 좋게 내려놓고는 다시 경운기를 몰고 간다. 경운기가 사라지고 나서야 난 정신이 바짝 든다. 저 많은 술들, 저곳에 막걸리가 있다. 그것도 한 짝이나 있는 게 아닌가. 가게 앞에 놓여진 한 짝의 술은 나를 희망에 들떠 벅차게 만든다. 그러나 가게 문은 열리지 않는다. 나는 용기가 나지 않아 가게 문을 두드리지 못한다. 어떻게 한다? 그러기로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기다릴 수 없다는 생각이 나를 초조하게 사로잡기 시작한다. 아무도 다니는 사람이 없는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지 않은가? 한 통을 꺼내 방한복 속에 숨기면 감쪽 같을 것이다. 그렇지만 주저스러움과 두려움이
나를 행동으로 몰아가는 데는 많은 시간을 빼앗기게 한다. 시간은 간다. 이러다가 언제 술을 마시나. 망설이지 말자. 드디어 실행에 옮긴다. 행동은 순식간에 일어난다. 상자에서 한 통을 집어내어 품속에 감추고는 골목길로 잽싸게 들어선다. 달리면 안 된다. 침착하자. 천천히 걷자. 다짐을 하면서도 뛰는 가슴과 공포심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한편 행복하다. 내 품속에 술이 있다. 술이 있다는 것은 도둑질을 했다는 두려움을 상쇄시키고도 남는다. 그렇게 술을 구하는 데 성공한다. 술이 있으면 행복하고 즐거웠던 것이다. 술 없는 세상은 생각할 수 없다. 술이 없으면 외롭고 두려우며 초조하고 슬프다. 슬폭은 타고나는가? 그럴 것이다. 인간이라면 그렇게 마시고 버텨낼 수 없다. 술을 마시는 기계, 술을 들이붓는 짐승이 될 수 있는 복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다. 나처럼 보통 인간의 체질이 아닌 특이 체질인 경우에나 가능한 것이다. 많은 나날들을 술복이 타고난 것을 굉장한 자부심으로 삼았다. 그것이 파멸의 구렁텅이로 가는 지름길인 것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렇게 영육이 망가지고 황폐화된 지경이 되어 뒤늦은 후회를 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나는 왜 이렇게 되었나 하며 자기 연민에 빠져 울면서 또한 술을 마셔야 했다. 어린 시절 가난했지만 열심히 일했고 착실했다. 초등학교 6학년 졸업을 앞두고 나는 모 회사에 급사로 들어갔다. 6.25가 터지고 휴전이成立된 지 얼마 안 돼서이다. 우리 집은 6.25로 인해 형님 두 분이 군대에 가게 되어 가세는 급격히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부친은 시리에 빠져 있었고 동생들은 아래로 넷이나 되어 일찌감치 생활전선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다행히 회사의 급사 생활은 순탄했다. 다들 귀엽게 대해주었고 사장님은 학비까지 대어주었기 때문에 야간 학교나마 상급 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다. 회사는 성장을 거듭했고 나는 장래가 보장되는 청년으로 자랐다. 우리 가족이나 친지, 주위에서 나는 선망의 대상이었다. 주위에서 나를 무척이나 아껴주었고 촉망받는 행복한 청년이었다. 나의 술은 한 여자로 인해 결정적인 행로를 잡았다. 모든 일은 순조롭게 잘 풀려나갔다. 그 무렵 친구의 주선으로 양가의 교수를 소개받아 데이트를 시작했다. 점차 정이 두터워지고 있을 때 교수는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갔다. 나와 결혼시키고 싶지 않았던 여자의 집안에서는 우리 두 사람의 사이를 눈치채고 서둘러 온사를 치루었던 것이다. 그때는 식이 끝나면 예식장에서 피로연을 열었다. 그 피로연 자리에서 세상에서 태어나 처음으로 많은 술을 마셨다. 음료수 잔으로 청중 2잔을 벌컥벌컥 마셨고 또한 친구들이 말렸지만 나를 막지는 못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나도 모른다. 정신을 잃은 것이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낯선 방이었다. 나의 생애 처음으로 술에 의해 의식을 잃은 경험을 하게 된 것이다. 첫사랑에 실패한 상처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깊이 머리에 각인되었다. 슬펐다. 너무나 슬펐다. 세상에 암흑이 없고 생이 종말을 고하는 듯한 아픔으로 하루를 보냈다. 떠난 여자는 술을 생각나게 했고 술을 마시면 간절히 더 생각이 나 더욱 마셨다. 그런 나날이 계속되는 동안 내 생활에 어두운 면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직장일에 소홀해지고 실생활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 바로 그때 군대라는 탈출구가 생겼다. 그곳으로 도망을 쳤고 그럭저럭 무난히 군대까지 마쳤다. 제대 후 직장으로 복직해 새로운 마음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결혼도 했다. 그러나 나는 술 체질이었다. 그리고 술은 항상 내 곁에 있었다. 술을 마시기 위해 직장이 있는 듯 했다. 하루도 빠짐이 없었다. 퇴근 시간이 가까우면 발동이 걸리는 것이었다. 동료를 부추기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다 동원했다. 날씨가 좋아도 술이고 나빠도 술이며 심지어 새 옷을 입어도 착복주, 새 신을 신으면 착화주라고 마셨다.
항상 집에 돌아오는 시간은 밤 12시가 넘어서였다. 그렇게 마시는데 직장 생활이 무난했을까? 가정은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직장을 그만두는 건 뻔한 이치였다. 지각은 다반사였고 한 달에 한두 번은 결근이었다. 아내에게 회사로 대신 전화를 하기에 온갖 거짓말을 다 시켰다. 초상집에 갔다느니 갑자기 몸살이 났다느니 물론 술 때문이라고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회사에서 그걸 모를 리 없었다. 그러던 중 책임을 져야 할 큰 일이 생기고 사표를 냈다. 놀라운 일이었다. 동료들도 나는 사장의 신임이 두터운 사람으로 인정했기에 사표는 수리되지 않으리라 생각했다. 그 전에 이미 여러 차례 경고가 있었다. 사장님 앞에 불려가면 그때마다 그 자리에서는 마시지 않겠다고 하고는 돌아나와 퇴근을 하면 술집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사장님도 지친 것이었다. 사표는 냉정하게 수리되었다. 초등학교 졸업반에 사환으로 시작해 대학을 나오고 정식으로 보직을 받고 진급도 하며 지내온 직장생활 26년의 막이 내린 것이다. 새로운 인생은 험난했다. 퇴직금으로 개인 사업을 시작했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다. 항상 술이 옆에 있으니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사업을 정리하고 살던 곳을 떠났다. 새로운 고장에서 새롭게 인생을 살아보려 했다. 해보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러나 술을 떠날 수는 없었다. 술을 마시지 않을 수가 없었다. 피곤하고 절망적이기 때문이었다. 물론 술을 마시기 때문에 피곤하고 절망스럽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다. 단지 세상이 뜻대로 안 되니까 술을 마실 수밖에 없다고 자위를 했다. 모든 것을 아내에게 맡기고 술만 마시는 나날이 시작되었다. 술을 마시며 산 세월이 30여 년이나 흘러갔다. 심각한 신체적 부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전에는 없던 증상들이 나타났다. 무서운 금당 증상과 마비 증세 그리고 간은 최악의 상태로 나빠졌다. 피부는 까맸고 체중은 잴 필요가 없었다. 뼈만 남은 앙상한 몰골이라는 표현이 가장 적당했다. 주위 사람들은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며 수군댔고 그런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첫 입원을 했다. 8개월 동안의 치료를 받았다. 멀쩡하게 회복이 되어 퇴원을 했다.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굳은 맹세와 결심을 했다. 그러나 3개월을 넘기지 못해 다시 술을 입에 대기 시작했다. 퇴원 후 3년이 안 되어 두 번째 입원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점점 그 기간이 단축되었고 8년 동안 일주일 이상의 입원을 8번이나 했다. 그 외에도 의원이나 병원은 수시로 다녔다. 퇴원에 얼마 안 되어 다시 마시고 입원과 퇴원을 거듭했던 것이다. 금주침도 내게는 통하지 않았다. 말이 아니었다. 가정은 짙은 안개에 새어나지 못했다. 아내의 지친 모습은 차마 볼 수가 없었다. 희망도 없었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다. 죽기로 했다. 그러나 죽어지지도 않았다. 죽을 용기도 용기지만 알코올 중독에 걸린 것처럼 죽고 사는 것도 내 자의대로 할 수 없는 영역이었다. 절망적인 8번째 입원 시절 내게 서광이 비쳤다. AA를 알게 된 것이다. 술을 끊을 수 있다니 결국 나는 AA를 통해 술을 끊고 도움을 주러 온 사람들은 내게는 큰 희망이었다. 그간 온갖 방법을 다 써보았지만 허사했기 때문이다. 나는 결심을 다시 했고 큰 희망을 얻었다. 3개월의 마지막 퇴원을 앞두고 어느 때보다도 마음이 설레는 것이었다. 결국 나는 AA를 찾았고 거기에 매달렸다. 기적이 일어났다. 땀을 흘리며 부들부들 떠는 몸이 찢어지는 고통을 극복하고 술을 끊었다. 내가 술을 끊고 있다니 도저히 믿겨지지 않은 사실이 내게 일어났음을 실감할 수 없었다. 단주의 효과는 천천히 왔고 나의 모든 것은 엄청나게 변하기 시작했다. 40년 가까이 술을 마시는 생활에서 얻은 것은 좌절과 비참한 생활뿐이었다.
단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제는 해방감과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으며 남은 인생이 얼마든지 자신있게 살 수 있다는 충만한 감격에 겨워 있다. 나는 삶과 자존심을 회복했다. 가정은 질서를 회복했고 주위에서는 따뜻한 눈으로 보아주고 있다. 과거 술복을 자부심으로 살았던 어리석음. 결국 술복은 파멸의 길로 나를 인도할 뿐이었다. 그리고 아직도 술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나를 돕는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더욱 열심히 그 일을 할 계획이다. 나는 위대하신 힘의 존재에 감사드린다. 또한 새 생명의 찬란한 빛을 보내주신 그분의 은총에 감사드린다. 예, 이렇게 이제 막걸리 도둑을 읽어드렸습니다. 이제 알코올뿐만 아니라 어떤 일반적인 중독으로 고통스럽게 사셨던 분들은 되게 많이 공감이 가실 거예요. 특히 뭐 이제 그 눈을 떴을 때 그 새벽 여기 보면 뭐 무엇을 더 원하는 것일까 뭐 이런 말도 나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뭔가를 계속 찾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고, 항상 어떤 일종의 그 결핍감 같은 것에 시달리게 되는 게 또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결핍감이 사실 저도 병원에서 이제 뭐 예전에 나올 때 저도 뭐 단기 입원도 몇 번씩 했었고요. 그렇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어떤 이제 되게 젊은 친구가 이렇게 그날 이렇게 누워 있는데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그런 이야기를 그 친구한테 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자네도 자네 안에 있는 어떤 결핍감이라고 하는 뭔가 비어있는 듯한 그것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계속 반복될 것이네. 한번 그쪽으로 시선을 돌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라고 주제넘게 또 이야기는 하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 반복되는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떤 일종의 뭐 자기 만족적인 거라고 할 수도 있는데 되게 자기 집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중독은 이제 사실 어떤 정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긴 합니다. 뭐든 하려고 하는 거,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 사실 그것 때문에 허전함을 느낀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예도 있어요. 미국에서 엄청 가난했다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막 자기 개발도 하고 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백만장자가 됐는데 애들도 되게 잘 자라고 뭐 와이프도 엄청 예쁘고, 그리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제 어느 사회적 지위로서도 뭐 돈으로서도 더 이상 부러울 게 없는데 그 사람이 그때 느끼는 허무감 같은 게 갑자기 찾아옵니다.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끝인가? 이렇게 살다 죽는 건가? 하는 그 자체에 대한 인식을 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는데,
그 묘한 표현할 수 없는 동공 같은,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어디 어두운 동굴에 혼자 버려진 듯한 그런 느낌 같은 거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 이제 그건 제 느낌이었는데, 그런데 묘하게 또 이제 그 느낌을 다시 표현하자면 그 진짜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가슴에 블랙홀이 하나 있는 것 같아서 뭐가 이렇게 들어가 뭐든지 이렇게 막 그 빨아들여 버리는 거 있잖아요. 근데 텅 비어 있는 느낌. 실제적으로 그런 느낌 때문에 뭔가를 계속 하게 됩니다. 근데 무엇이든지 간에 그 지속 시간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24시간 내내 할 수 없잖아요. 또 질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이 유튜브 채널을 다시 시작하는, 이제 어제 말씀드린 그런 이야기와 똑같은데요. 뭔가를 계속 한다는 것은 딱 한 가지 이유라고 저는 그렇게 느껴요. 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나를 잊고 싶은 거예요. 나의 욕망, 나의 감정, 나의 느낌, 이런 것들에서 해방되고 싶은 거죠. 자기가 정직하게 바라보면 알아요. 내가 뭘 하는 걸로 인해서 지금 이곳, 이 시간, 이곳에서 나와 만나고 있는, 혹은 나 혼자 있는 이것에서 굉장히 유리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이제 separate 된 느낌이죠. 별개 같은 거예요. 땅을 밟고 분명히 서 있는데 붕 떠 있는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근데 이게 모든 일상에 이렇게 쫙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할 때는 괜찮다가 이게 조금 이게 침범에 들어오기 시작해서 어느 순간에는 삶 전반을 이렇게 깔려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붕 떠 있고 뭔가 텅 빈 것 같고, 항상 지금 여기는 아니고 뭔가 과거에 대한 자책이나 후회, 혹은 미래에는, 그러니까 이것이 아니면 좀 나을 거다라는 묘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이제 어제 어제 이렇게 자주 하네요. 그러니까 어떤 뭔가 부족하다는 그런 느낌, 뭔가 채워지지 않은 갈망, 이런 것들이 느껴지면 누구도 그 순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다행히 옆에 누가 있어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혹은 그렇다면 모르지만 그런 순간에 빠지게 되면 누구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자살도 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개인적 자아라고 하는 이 정체성은 원래 불완전해요. 왜냐하면 다 내가 처음부터 원래 그랬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완전할 수가 없어요. 계속 변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완전성을 추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불안정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루퍼트 스파이라의 말처럼 결핍, 탐색, 일시적 만족이라는 다람쥐 쳇바퀴를 돌게 돼요. 그러다가 보면 헨리 데이빗 소로우가 얘기한 것 같이 조용한 절망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는 견디고 그에 따른 보상으로
여행 간다거나 쇼핑 간다거나 술 먹는다거나 이성을 만난다거나 이런 걸로 이제 보상을 하거나 아니면 뭐 자학을 하죠. 뭐 과도한 음주를 한다거나 뭐 도박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자학으로 나타나든지 이제 보통적인 세계관이나 보통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하는 걸로는 뭐 그렇다라고 하더만요. 그 좋은 쪽이라고 하는 뭔가 몸에 더 나를 더 치장하고 뭐 나의 건강에 뭐 신경 쓰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은 그리고 뭐 사회적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식으로 발산하는 것은 뭐 건강하게 발산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뭐 어떻게 정의가 되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을 누가 나한테 스트레스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일어나는 생각 그러니까 이미지 뭐 소리 감정 이게 굉장히 반복해서 일어나면 그것이 스트레스라고 봐요. 우리는 처음 본 거 혹은 간헐적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스트레스 안 받아요. 극단적인 아주 쉬운 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제일 많이 스트레스 받는 곳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 아닙니까? 직장 혹은 집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면 뭔가 계속 다른 걸 찾게 되는 거예요. 뭔가 다른 걸 찾게 되고 또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부족함을 느끼고 뭘 하고 싶고 근데 그 느낌이라는 거 제가 이제 이게 좀 포인트 같은데요. 여기서 아까 무엇이 부족한 걸까 혹은 그런 이제 어떤 저의 경우에 있어서 그런 결핍감이라고 하는 거 그거를 심리적으로 뭐 과거의 히스토리에서 뭐 찾고 막 이런 것들 물론 괜찮습니다. 필요하죠. 근데 그 감정이 도대체 뭔가 한번 이렇게 이름만 떼봐도요 되게 특이한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저는 제가 이제 우울해 뭐 되게 지루해 이렇게 따분하지 이런 것들에서 이름을 떼봤더니 우울한 것은 이제 감정은 몸의 느낌으로 많이 나타난다 하거든요. 우리가 감정을 이건 우울한 감정이 이렇게 바로 느끼는 게 아니라 몸의 반응에 따라서 그 우울감을 이렇게 그런 감정을 느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신경 언어학에서는 막 말을 막 바꾸려고 하죠. 뭐 슬프다 대신에 약간 기분이 처지네 뭐 이런 거 이제 그런 거 이제 저는 제가 보기엔 굉장히 자기 기만적인 겁니다. 오래 못 가요. 아주 특이한 사람 빼고 그 뭐 제 예전에 되게 그 사람 책도 많이 봤었는데 그 토니 하여튼 뭐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이런 책 쓴 분 있어요. 앤서니 라빈스. 토니 라빈스. 이 사람 뭐 대통령들 상담도 해주고 뭐 미국에서 계속 얼마나 오랫동안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뭐 특이하게 삶을 살았더만요. 그러니까 뭐 긍정적인 그런 생각이나 이런 걸로 어떤 자기만의 어떤 독특한 그런 뭐 나쁜 건 아닙니다. 어떻게든 나름의 성공이란 걸 했다고 하니까요. 미국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 번씩 일주일간 5일인가 6일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 무슨 뭐랄까 그 교회에서 말하면 부흥회 같은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큰 스타디움 칠레 같은 걸 빌려가지고요. 일주일 참가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거기 돈으로는 뭐 5,000불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600만 원. 예. 근데 진짜 돈이 더럽게 없는 사람들이 나머지 모든 거 다 끌어당겨 갖고라도 거기를 간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또 많은 삶의 변화를 느끼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냐면 더 큰 혹시 이런 게임 보셨나요? 핸드폰 게임 중에 예전에 우리 아들이 많이 하던데 그렇게 조그마한 점 같은 걸로 시작해가지고 뭐 다른 자기보다 작은 점들을 만나면 이렇게 쭉쭉 빨아들여 먹잖아요. 그러면서 덩치를 키워가지고 뭐 큰 덩치가 돼서 뭐 작은 웬만한 것들은 자기 주변으로 쭉쭉 빨아먹고 그러면서 계속 덩치가 커지다가 결국에는 이제 자기보다 더 큰 그것을 이제 먹히게 되죠. 우리 자아는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절망스러웠을 때는 더 큰 절망을 느끼는 사람을 보면 위안을 느끼고 그 사람한테 또 동화되고 또 뭔가 또 반대로 참 이게 사람이 웃긴 겁니다. 그래서 절망적일 때 굉장히 막 에너지가 넘치는 에너자이저 같은 사람을 만나면 그쪽으로 또 툭 빠지고 이거 상호 의존 관계라고 저는 보거든요. 의존 관계는 건강하지 못한 관계입니다. 누구나 다 절름발이가 되게 돼 있어요. 에너자이저 역할을 하는 사람도 절름발이가 돼버리고 거기 엉겨 붙어 있었던 사람도 절름발이가 됩니다. 서로 기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서 그래서 이제 그 감정에서 제가 그 얘기하다 말았죠. 우울하다라는 것을 한번 이름을 떼보니까 몸의 느낌이 힘이 빠지고 멍해지기도 하고 좀 신체적 불편감도 좀 느껴지는 게 뭐라 할 수가 없는 그런 뭔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뭔가 이렇게 우리 다운된다고 하죠. 몸도 축 처지고 무겁게 느껴지고 그다지 의욕이 별로 없더라고요. 뭘 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그냥 좀 무심하다는 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좀 냉담해져요. 시니컬해져. 해봐야 이런 식이. 예, 그게 이제 겉으로 나타나는 표현이고, 제가 이제 이름을 뗀다는 것은 사실 보면 그런 데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노자의 도덕경에서도 이제 첫 구절이 도가 도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그러잖아요. 도를 도라 부르면 더 이상 도가 아니고, 이름을 이름이라고 하면 그 이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이름을 붙이면 그게 이제 제한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딱 이렇게 자기가 딱 마법 같은 진술을 하면 그것에 따라서 제한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보자면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감정에서 이름을 떼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 반응을 약간 느끼게 되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관찰, 윗바사나예요. 윗바사나. 자연스러운 자기 관찰. 그러니까 그것이 딱 일어날 때 사실 인지치료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죠. 걔가 종을 울려갖고 고기를 줬는데 그걸 이제 바꾸는 거예요. 종은 계속 울리는 건 어쩔 수 없어. 이 현상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한테 일어나는 어떤 감정이나 느낌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때 그 다음 행동을 다른 걸 하는 거예요. 운동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패턴을 바꿔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은. 근데 동물들은 우리가 인간같이
생각에 이렇게 지배를 많이 안 받으니까 그게 조건 반사를 빨리 바꿀 수가 있겠죠. 종 쳐서 때리면 종 치면 도망가겠죠. 근데 이 인간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종 치면 도망갔다 다시 와요. 인지치료도 그러니까 참 심리학적인 치료가 좀 정신의학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하여튼 인지치료도 그런 면에서 좀 한계가 있죠. 그런 신경언어학도 그런 면에서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 감정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윗바사나라고 하는 거 이제 그 관찰하는 거, 지관 멈추고 바라본다는 거, 그런 게 실은 그 감정 느낌 어떤 대상에서 이름을 떼보면 처음에는 어리둥절하기도 하고요. 이게 무슨 느낌이라고 해야 되지? 근데 그거 규칙을 이제 정해놓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름을 붙이지 마세요. 이거를 지두 크리슈나무르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당신이 예를 들어서 분노한다. 분노가 일어나요. 막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심장이 콩닥콩닥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막 몸은 그렇게 막 힘이 막 긴장이 돼 있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어떤 대상을 만났을 때 그랬겠죠. 그리고 어떤 대상을 경험할 때 그럴 겁니다. 그런데 지두 크리슈나무르티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당신은 지금 분노하는 감정을 느끼고 있다면 그 대상 없이, 그러니까 내가 분노하는 대상, 뭐 직장의 상급자가 될 수도 있고 가족도 될 수가 있고 친구도 될 수 있고 자기 자신이 될 수도 있죠. 근데 거기서 그 대상 없이 그 감정 자체를 느껴볼 수 있겠는가? 라고 물어봐요. 그 묘한데,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상상하거나 앞에 있으면 막 신체적 반응이 뭐 어쩔 줄 모르고 그 사람은 눈치도 보게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 대상을 빼고 자기 이 몸의 감정이 몸으로 표현된 다음에 몸의 반응을 보면 그게 그 사람 뭐 그런 긴장이나 이런 그런 게 아니라 이 반응은 다른 현상을 경험할 때도 이런 반응이 몸이 나올 때가 있어요. 뭐 갑자기 어떤 면접장에 간다거나 그랬을 때 꼭 그 사람한테서 그 대상한테서만 이 반응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요, 분노라는 감정, 슬픔이나 우울이라는 감정 이름 떼고 거기에 대상이라고 하는 그것이 느껴지게 하는 그 환경을 잠시 접어두면 저는 그렇게 느껴요. 그게 모든 감정은 다 평등하다라고 하는 거. 하지만 그동안 이제 저 같은 경우 뭐 반평생을 그런 습관에 쩔어 살아왔는데 한순간에 뭐 그렇게 딱 고쳐질까요? 그러지 않아요. 예전에 제 주치의가 저한테 했던 그 말씀으로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원래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이건 제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제가 들은 얘기. 우리 마음은 그냥 표현하자면 굉장히 그냥 이렇게 똑발라요. 근다고 해서 그런 상상하지 마십시오. 뭐 이렇게 뭐 올바르고 그런 게 아니라, 이건 뭐 굽혀지지 않는 그런 이렇게 아주 깨끗하고, 굳이 표현하자면 더럽혀질 수 없는 그런 마음이고 그러는데, 살아온 환경이나 양육 과정 혹은 그런 자기 습관적인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이게 휘어져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반드시 설 수 있는 사람이 항상 허리를 굽히고 산 거랑 똑같아요. 근데 항상 펼 수 있었어요. 근데 50년을 허리를 굽히고 살았는데
야, 그냥 펼 수 있는데 이제 굽히는 게 더 편해진 거죠. 그래서 원상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근데 한번 펴는 경험은 할 수 있겠죠. 아, 이게 그런 건가? 하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주치의가 했던 이야기 중엔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숟가락이 90도로 기울어져 있다고 해가지고 그걸 바로 그 행위를 멈춘다고 해서 숟가락이 바로 펴지지 않듯이 이것이 펴지는 데는 구부러진 만큼의 기간이 걸린다. 하지만 더 구부러지진 않겠죠. 예,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